당신은 이미 채권을 사본 적이 있다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채권을 한번 사보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채권 말고요, 은행 쪽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을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예. 아예 그 가입을 안 하신 분 오, 역시 없으시죠? 예. 채권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기예금하고 한번 접점을 찾아봤습니다. 접점을 찾아보니까 공통점도 많고, 공통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굳이 정기예금 아니면 채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가능한 한 정기예금에 준하는 논리 그리고 그 뷰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채권자도 될 수 있고 채무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채권을 저는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가입을 하시죠.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시니까 사실 통장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항상 이제 통장에 그 돈을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통장에 돈을 이제 찍는다 그리고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긴 한데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들고 가야 되겠죠. 원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뭐 기분 좋으면 1억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을 은행에서 찍어주겠죠. 찍어주는데 그냥 찍지는 않습니다. 1억 냈습니다. 끝. 이건 아닐 거고요. 정기니까 기한이 정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 하면 요즘에는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1년짜리 많이 가입을 하시죠. 기한을 정해놓은 예금그래서 1억 예금을 드는데 1년짜리로 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얼마 줄지를 통장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다라고 한다면 원금, 이자, 기한이 딱 나온다라고 합니다. 채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실물을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요. 원금이 있고요, 이자 있고, 기한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기예금을 다 가입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채권 사신 분들 몇 분 안 드셨는데 실제로 채권을 다 사봤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은 채권을 샀으니까 우리는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부분인데, 우리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은행은 반대로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증서, 통장이란 부분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벌써 채권 발행이 이루어졌고 채권 매수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채권의 논리랑 그 정기예금의 논리를 좀 확장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자 지급 방식인데요. 1년짜리 정기예금을 1억을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10% 준다라고 하면 괜히 좀 기분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1억인데 15%, 예, 10%면? 예. 예.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가서 1년 있다가 고스란히 1년이 지나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회사채 기준으로는 3개월마다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10% 되는 이자가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의 이자를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4월 26일이니까요. 3개월 정도 있다가 7월 26일 날 한 번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3개월 지나서 이자를 주고, 세 번째 주고, 마지막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아닌 돌발 퀴즈를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정기예금이 높을까요? 채권이 높을까요? 이자를 중간에 주게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돈을 먼저 주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행 쪽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0%를 1년이 지나서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온 수익도 10%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만약 사게 된다, 회사채 쪽을 사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250만 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원금까지 다 받게 되니까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 이자를 주기 때문에 회사채 주기보다는 약간 주기가 이제 길긴 합니다만, 뭐 나름대로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품도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월로 이자를 주는 이런 방식들로 해서 똑같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2분의 1을 해서 첫 달, 둘째 달, 뭐 쭉쭉쭉쭉 해서 11달, 12달째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나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은행별 금리로 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법료 얘기를 해놨습니다.
보통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권 시장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은행, 땡땡은행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약간 가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저축은행, 땡땡 저축은행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 무슨 은행보다는 땡땡 저축은행이 어쨌거나 금리를 더 줘야 될까요? 덜 줘야 될까요? 더 줘야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다들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땡땡 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돈이 많고 우리가 예금을 하니까 은행이 꾼다라고 하더라도 그 꾸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축은행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뭔가는 약간은 평가를 할 때 뭔가는 좀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행의 10%면 땡땡 저축은행 같은 경우 최소한도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수치가 0.1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10%고 이쪽이 10.1%라고 하면 그 두 금리 차가 일종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달리해서 이웃집 철수하고 자동차 보험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 따면서 체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종의 크레딧 스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평판이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접할 때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크레딧 스프레드와 관련된 컨셉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정기예금 가입하셨고 저축은행에 비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더 낮고 저축은행은 반대로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인지만 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써 채권은 다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이자 지급하는 방식들이 3개월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1개월짜리 줄 수 있다고 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을 테니까 채권은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봐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진 않으셨죠. 아마 채권 입문하시고 또 과정에 또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긴 한데요. 항상 이제 책 첫 장을 내보면 다들 첫 장은 까맣게 칠하시잖아요. 두 번째 장, 두 번째 챕터는 다들 안 왜 보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십니까? 이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한숨 안 쉬게 본능적으로 느끼시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의 출발점 내지는 채권에서 채자까지는 보시는데 권자까지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좀 막히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떤 가격의 변화가 생길 거냐라는 부분들을 가격 변하는 측면들 말고요. 기본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보통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뜻은 오늘 만약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금리를 고정해서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 말씀드렸던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미 고정금리로 예금에 가입한 사람과 예금에 가입할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통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자 10%에 되는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자마자 뭐 너무 가정이 극단적이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 날로 하겠습니다. 4월 27일 날 그 다음 날 금리가 2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땅을 치시겠죠. 하루만 버틸 걸. 그 괜히 그냥 돈 있다고 오늘 했다가 하루만 참았으면 2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10%로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금리가 5%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들 아싸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게 보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만 나빠지나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 고정으로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된 채권,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입을 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뛰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루만 있다 할 걸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빠지면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가입 잘했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통장을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권은 발행과 동시에 유통도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컨셉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그 통장을 거래를 그대로 해보게 된다고 하면 정말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혜 기자님하고 먼저 얘기를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짜리 통장 가입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쫄래쫄래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20%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 기자님 이 통장 10% 준 거 사실래요 하면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리액션은 너무 다 아시는. 그러시죠. 다 안 수준 사시겠죠. 약간 좀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안 사시겠죠. 다 안 사시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그거를 급전이 필요해서 파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보다는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안 팔겠죠. 10% 채권 관심도 가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금리가 뛸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가입한 당신하고요. 가입할 당신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입한 사람의 통장과 가입할 사람들의 통장을 거래한다는 관점에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금리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뛰거나 빠지는 부분들, 오르거나 내리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리의 변화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쪽하고 물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혹은 나빠지면 어떤 채권 가격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물가가 상승하면 하락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 거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채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기적 판단을 해가면서 물가에 대한 판단을 해가면서 향후에 채권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내릴 것입니다. 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에 같이 호응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게 되더라고 하면 유용한 채권 투자의 툴이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뛰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모든 금융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거에 좀 더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속성들이 좀 있고요. 저희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채권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십니다. 항상 똑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본다라고 보면 채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라든지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지 가격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본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요 교재를 만들거나 할 때 쭉 넘어가는데 항상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반문하시는 분들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채권을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발행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이 채권 발행을 했다. 3년짜리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할 거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 따지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데 단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음 차수에 발행을 할 때 금리의 변화라든지 채권 가격의 변화의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의 상황들을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서 항상 이제 채권을 한번 발행을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3년 동안 이자 주기로 한 것만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열심히 경영활동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자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 일도 없긴 하는데 그 다음 발행하는 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은 발행됐을 때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사고 싶은 사람들의 거래인 것이지 발행한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리스크가 있고 이건 좀 잡아야 될 때다 이런 기회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면 요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그 교재의 내용은 채권 투자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게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부제를 한번 더 달아서 채권 투자의 위험과 기회라고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몇 가지 정의들이 간단히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뭐 특수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본질은 확정이자보증권이다, 기한부증권이다, 이자지급증권이다, 장기증권이다, 상환증권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요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고정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그 금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발행하는 입장에서나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도 보면 금리 변화를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자는 니즈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기본적인 본질 자체는 채권은 확정이자보증권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제 직함 자체가 픽스드 인컴 스트래터지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이 채권이라는 정의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해서 FRN 같은 변동금리부 채권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본질적으로는 확정 이자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한부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들 주식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없죠. 사실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 만기가 제로가 아니라 무한대인 건데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국고채 50년물이 있긴 합니다. 50년물 그러면 되게 긴 채권이긴 합니다만 무한대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기한부증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30년물, 50년물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물짜리가 가장 긴 채권인데 기한이 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식보다는 만기가 짧다라고 봐주시면 주식은 무기한부 증권이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는 기한부 증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걸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식은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자를 지급한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투자의 위험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겪어야 되는 위험입니다. 나는 채권을 샀어. 지혜 기자님이 채권을 사셨고 제가 샀다고 하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은 똑같이 채권을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동시다발적인 위험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큰 분류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누구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누구는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순간 각자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따지면 위험이라고 따지면 비체계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누구는 그 위험에 엄청나게 신경 쓰게 노출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이 뭐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험의 분류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분류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받아야 돼요. 예. 여기서 만약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채권을 사셨다라고 하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예. 되는 예. 그런 거고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뚝 떨어졌다고 하면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 예. 물가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동시에 이제 변한다고 따지면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이 막 움직이는 것도 사실 같이 그런 체계적 요인으로, 위험의 체계적 일환이라고 위험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약간 차별화되면서 차별화된 부분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국채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이 없는 자산인데 회사채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크레딧 채권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업만의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체계적 위험에는 노출되긴 합니다만 비체계적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비체계적 위험도 국채도 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크게서 구분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크레딧 채권을 사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 채권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비체계적 위험에 직면을 한다,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채 살 때는 신용 등급 이런 것도 그렇죠. 잘 보고 그 채권부에서는 김상만 상무님께서 그렇죠. 하나증권 김상만 상무님께서 또 회사채 그 분석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 일련의 콘텐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마켓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을 분류를 해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고요.
크레딧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나름대로 채권 애널리스트의 범주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쉬우셨죠?